전후의 일본 사회가 얼마나 공허한 상태였는지. 사실 기만인 거죠. 일본은 원래 미국보다 부자인 나라였어요. 그 정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종교화가 된 천황이었는데 태평양 전쟁을 패배를 하면서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신성한 존재고 나의 모든 생활을 도덕적인 것까지 지배를 하던 존재였던 사람이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천황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전후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전후에 출판된 이제 책 중에 한 해군 병사의 수기라고 하는 1944년도에 해군에 이제 자원에서 이제 들어가서 1년 반 남짓 이렇게 군 생활을 한 해군 병사의 어떤 수기인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동 군사 재판이 열린다라고 하는 소문, 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돼서 처형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소문, 이런 것들이 이제 패전 직후에 일본 사회에서 막 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군 병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천황폐하를, 천황폐하는 신성에서 불가침한 존재인데 처형이라니, 적어도 이 해군 병사의 수기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맥락은 뭐냐면은 9월 달에 복귀해서 한 달 반 정도를 지내보니 신문, 뭐 잡지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두가 미국적 민주주의를 너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이제 영어 배우고. 네, 영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패전 전의 것들은 모두 나쁘고 새로 생길 것들이 모두 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는 GHQ 주도하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전쟁에 대한 인식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전쟁 자체는 평화를 침범했고 인류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말하자면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범죄적인 전쟁을 저지른 것은 군부다. 그 전까지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보편적인 어떤 평화를 위해서 발걸음을 해왔는데 군부의 아우트로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천황을 협박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현대사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련한 존재가 되고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적인 존재로서 새로이 기억되게 되는 리인벤션이 되는 네네. 거죠. 사실 기만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45년 이전에 천황의 사진은 거의 대부분이 군복을 입은 사진. 그러니까 어디에도 평화를 사랑하거나 뭔가 문화적이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웃는 천황의 모습 없습니다. 권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45년 이후에 천황 히로히토의 사진은 전부 뭐냐면은 연미복을 입거나 중절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초로의 신사의 표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로이센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냥 네, 독일 네, 제국 네, 만들어지고 막 이랬을 때 그 당시에 각 국의 뭐 수상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군복. 다 군복이죠. 특히 왕족들은 그렇죠. 네. 네. 그런 표상들이 지배했었던 게 전쟁 후가 되면은 천황이 완전히 정말 마음씨 좋고 평화롭고 이런, 저는 그 시기에 일본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의 기억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비축미용을 무찌르작으로 죽창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전부 아메리칸 데모크라시, 뭐 천황은 뭐 문화적이고 평화적인 사람. 물론 이제 어떤 전쟁의 시기에서든 국민들은 저는 사실 이제 피해자가 맞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엔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가해자의 어떤 굴레라든지 멍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부 쪽으로 다 몰아져 버리고 그렇죠. 나도 역시 예, 예. 피해자였고 예, 예, 우리가 예. 자기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피해를 고생을 많이 받았다. 했고 그런 그리고 서사성이 받는 거죠. 저는 사실 기억을 하다 보면은 일본 친구들도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일본 친구랑 친해져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일본 사람 싫어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야, 니네는 우리 무시하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큰 관심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면 관심이고 혐한으로 번진 거지만 일본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우리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사회를 꿰뚫고 있는 문화라든지 뭐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선 거기서 한번 맥이 딱 끊기고 그 다음 또 다시 만들어 나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일본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인식이죠. 아시아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역학이라고 하는 게 군사 전략 지정학적인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각 대학에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에서 Area Studies라 그러면은 사실 Asian Studies, 뭐 African Studies, 뭐 어디 이렇게 쭉 있지만
하지만 유러피언 스터디즈라고 하는 게 에리아 스터디즈의 범주 안에서 잘 있는 경우가 사실 인문학 쪽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가요? 지역학이라는 유러피언 스터디즈 이런 건 없어. 거기를 식민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렌치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프렌치 스터디즈, 뭐 저먼 스터디즈 그러네, 이런 식으로 진짜.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되고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재편되는 지역학의 범주 안에 유럽은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일본도 거의 비슷한 건데 대학의 제도를만 봐도라도 아시아 연구라고 하는 거는 없다시피 한 거죠, 사실은. 아시아 연구는 전쟁 전에는 중국 연구, 인도 연구. 이게 뭐냐면 불교 철학과 중국 한문학 이제 이거죠. 정근대적인 학문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대학에 설치된 두 가지의 학제. 이게 사실은 동양학이라고 불렀던 네네. 두 가지의 커다란 흐름이고, 조선이라거나 이외의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이런 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물론 한국학하는 인스티튜션들도 있고 디파트먼트도 네네.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거고, 그 이전엔 전부 일본사 안에 네네.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죠. 일본사 연구하다가 뭐 중세의 어떤 그런 한반도로부터 오는 문화 뭐 이렇게 네네. 해서 한국사를 연구하거나, 문학 연구자가 근대 문학 하다가 한국 문학에 관심을 네네. 갖거나, 이런 식으로 해온 게 일본의 이제 조선 한반도 한국에 대한 연구들. 최근에는 이제 한류라거나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국의 프레젠스가 커지니까 사회과학적으로 한국 전공자들이 나타났지만, 이른바 한국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축적하고 길러나간다, 전문가. 이런 발상은 없었던 거죠. 뭐가 있었냐면 식민지 정책학이 있었을 뿐인 네네. 거죠. 반대로 한국을 보면은, 한국은 전후에 대학 제도가 생겨나면서 일본학과가 언제 생겨나냐면은 수교하고 생긴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영문학, 동문학, 일문학, 거기에 이제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수로 들어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미국, 프랑스, 독일, 어디 소련, 세 개의 나라들을 읊어갈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나오지 않는 거. 관심이 없던 관심이 없었던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 대학 제도에서도 알 수 있고, 어떤 비교를 하는 저널리즘에서의 어떤 그래프들, 이런 거 할 때 한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이후예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건가요? 지금은 한국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네네.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프레젠스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네. 때문에 많이 달라졌겠죠. 네네. 근데 박사님이 그 유학하실 때 일본 친구들하고 말씀하셨던 거는 바로 그런 거에서 맞아요. 네. 오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 관한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편은 네. 아닌데, 이게 재밌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존다워. 예. 그게 한국어 번역이 패배를 껴안고, 껴안고 건가요? Embracing and Defeat.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죠, 책은.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전후의 일본 사회가 얼마나 공허한 상태였는지, 정신적으로. 자신들이 믿었던 이 천황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항복을 해버리고, 그런 어떤 허탈감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박탈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뭐 경제적으로 어쨌든 엄청나게 궁핍했었고, 그 모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전후의 그 경험이 사실 지금 일본의 어떤 사회라든지 문화에 녹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 존다오가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을 네. 갖고 와서 뭐 팜팜걸부터 험한 걸 시작해가지고 맞아. 기억난다. 저는 어쨌든 일본 사회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안 바뀌었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첫 번째, 바뀌지 않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천황제죠. 군복에서 양복으로, 권위에서 문화로, 주권자에서 상징으로,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표상하는 이런 방법들은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사실은 천황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천황제가 저는 굉장히 성공한 제도, 성공했다는 뭐 가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거죠. 패배를 겪고도 지금 존속해 있으니까 네, 성공한 제도인 맞아요. 거죠. 저는 전후에 그 위기를 겪고 천황제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황제가 그냥 공기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죠.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별로 모르는 거. 모른다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이거를 신경 쓰고 살지 않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게 되는 건 오염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황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천황제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 뭔가 삐걱거렸을 때만 감지되는 그런 공기 같은 제도라는 네네. 거죠. 그런 식으로 존속해 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일본 사회의 엄청난 불변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특징적인 케이스이고, 두 번째는 아베 이전에는 사실 관저가 주도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관저라고 하는 건 수상관저가 네. 행정부처를 지휘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몇 번 있었죠. 네네.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선거구에 따라서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의 반 이상이 세습 정치인이고, 세습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자체가 계속해서 이권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이권 구조는 단순히 지역의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하고도 링크가 되어 있고, 네. 경찰 조직하고도 링크가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의 관료들을 이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게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관저 중심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일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캠페인 같은 거는 일본에서는 잘 없던 문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지역 그 지역이 중심에 중심.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다나카 카쿠에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대개적으로 도로 건설을 하는데, 네. 사실은 보면은 그 사람이 지역구에 도로를 왕창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칸센은 그쪽으로 네. 이제 있는다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베나 고이즈미가 일본 정치 시스인 안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거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를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제기되고, 네네. 헌법 문제가 제기되고, 외교 문제가 제기되고, 혹은 이제 경제 문제에서도 뭐 아베노믹스 같은 굉장히 네네. 추상적인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박사님 말씀하셨던 우익적인 어떤 거가 이제 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 봐야 되는 거는 우익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적인 무언가가 계속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 목소리일 수밖에 없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경화된 목소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강한 일본, 아름다운 일본. 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거는 일본 정치의 어떻게 보면은 추상화, 국민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존 다오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공허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적 공허감이긴 하지만 그 공허의 내용들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공허함이 메워졌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전후 문학들을 보면은, 뭐 2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문학 같은 데서 등장하는 뭐 실존적인 고민이라거나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이게 지역적이고 네. 맥락이 있는 거고, 네네.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두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문제들을 다루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존 다오가 얘기했던 패전 직후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준 거는 중앙정치나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범위가 작은 곳에서의 어떤 문화들이었고, 사실 일본의 일상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도 그런 감각이죠.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감각보다는 굉장히 말하자면 지역적인 감각들이 훨씬 세고,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왜 굉장히 그랜드 내러티브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다. 그렇죠. 거대 담론 네.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관심이 네. 많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 보이는 네. 거는 그런 데에서 연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던 네. 친구 중에 일본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투표율을 봤어요. 근데 참의원, 중의원 선거 투표율보다 오히려 지방에서의 그렇죠. 투표율이 예, 더 예, 높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정부에 대한 의미, 혹은 뭐 나의 세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까지 확장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역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딱 이해가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그 지역 자체의 어떤 그 순환구조, 경제도 그렇고 권력의 순환구조 자체는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차원에서 무언가 정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상과 그 숫자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약간 동떨어진 질문이겠는데, 뭔가 그러면은 지금 네이션 빌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기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방 분권적인 거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내셔널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정도가 낮은 낮은 거고, 저는 그게 네이션 빌딩을 지금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네이션 빌딩의 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네. 공존할 수 있는 게 일본의 네이션 빌딩의 유니크함 같은 거고, 앞으로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때 이런 원심력과 구심력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결합의 방식들이 달라지느냐,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전후에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왠지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러면 안 되게 당해도 싸지 마 약간 이러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재밌게 읽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지 그래도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학자스럽지 않아가지고 보통 사석에서만 얘기하는데 원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3대 아닌가? 3대인가? 3년이 아닌가? 요새는 3년만 갈 것 같은데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못 살았던 거는 원래 못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경제적으로 정말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존 다워 책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불만은 뭐냐면은 일본은 원래 미국보다 부자인 나라였어요. 전쟁 전에. 네. 미국이라 그래봐야 그 넓은 땅덩어리에 중부에 뭐 저기 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특히나 1차 세계대전 직전과 직후 그 시기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매년 10%에 달했었고 지금 말씀드린 정치 구조로 인해서 지방에 배분이 전달이 되고 됐군요. 전달이 되고 미국보다 물리적 사이즈가 작은데 균형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 당시에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복구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쟁 직후에 굉장히 못 살고 이러면 한국 전쟁 이후에 막 나무 껍질 먹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황폐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과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심리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심적 바탕감은 네. 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엄청나게 빨리 정신승리를 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되게 빨리 네. 적응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리 정신승리 해버리는 거죠. 뭐 이제 역사유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그 패턴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정신적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나가는 그게 종교든 수평적인 공동체 네네. 의식이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라 그러고 많이 연구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연구들이 뭐 다 일리는 다 있는데 어디로 환원시켜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제해야 되는 거는 원래 잘 살았다.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었죠. 최장이에요. 저희가 그 게스트를 보통 어느 모셔놓고. 정도 길어야 1시간 반? 네. 아니, 처음에 무슨 시간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 너무 재밌었어요. 하고 싶은 네.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적혀 있어서 됩니다. 네. 아, 그 정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나라임에도 틀림이 없고 또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 나라임에도 틀림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잘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